안녕하세요. 60만 과학 유튜버 안 될 과학 약입니다. 오늘 인간처럼 생각하는 AI 카이스트의 이상한 교수님 모시고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등등등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이상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기술 소개해 주실 거죠? 오늘은 인간처럼 생각하는 AI에 음,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 발표를 한번 해주시죠. 일단 발표 시작하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뭐 하는 연구팀이냐, 우리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고 있느냐,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관심 있는 주제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정보 처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간의 뇌의 그런 사고 과정을 생각하는 방식을 AI 알고리즘으로 옮김으로써 인간의 뇌가 어떻게 학습하고 뭐 추론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AI가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을 다시 인간과 소통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응용들을 만들어 봄으로써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푸는지를 좀 이해해 나가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의 연구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2016년, 15년 그때쯤이 이제 딥러닝이 강화학습에 적용이 되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배우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2018년 정도에는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바둑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 가지를 다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체스도 해보고 뭐 바둑도 해보고 등등의 여러 가지 게임을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일들을 했었고요.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저희가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 인공지능이 그럼 뭐 우리 게임도 하고 바둑도 하고 뭐 추론도 하고 뭐 협동도 할 줄 안다. 그럼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사람에 비해서 수준이 많이 낮은데요. 예를 들면 저 왼쪽에 보시는 오래된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 저거를 이제 뭐 알파고와 같은 강화학습 알고리즘한테 학습해라, 배워봐라 라고 시키면 오른쪽 그래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X축은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얼마나 잘하는지 게임에서 얻는 점수인데요. 여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컴퓨터 리소스도 많이 써야 되고 전기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옆에 지나가는 친구를 데려다가 이 게임 한번 해볼래? 그렇게 시키면 한 몇 번만 해보고 바로 4,000점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쉽게 저 점수 근처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하나의 예제만 보더라도 사람이 분명히 인공지능보다 못할 때도 있고 뭐 잘할 때도 있는 것 같지만 뭔가 다른 특징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교수님 그러면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게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저희가 관심 있는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기술을 통해서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음. 사람이 어떤 독특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게 바로 오늘 소개드릴 저희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시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인공지능에 없는 독특한 측면을 또는 독특한 생각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게임에 있어서는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학습할 수 있는가? 여기 이제 예를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저희가 목적을 바꿔서 사람은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게임에 이기는 방법을 배운 다음이더라도 이제 빨리 져봐라. 또는 게임에서 이기지도 지지도 않고 최대한 오랫동안 버텨봐라. 이런 다른 목적을 줬을 때 저희는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기존의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은 새로운 목적이 생기면 다시 학습시켜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목적 기반의 학습을 하는 게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또는 내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배웠으니까 확실히 알겠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답은 맞추는 것 같은데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다. 등등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학습 컨텍스트에서는 메타 인지 능력이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밌는 특징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독특한 예시들을 잠시 생각해 봤는데 AI에는 없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공지능, AI하고 사람의 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에서 뭐 저희가 지도학습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그런 지도학습 관점에서 왼쪽에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과 오른쪽에 사람의 신경세포의 집단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학습하는 방법들을 비교해 보면 또 차이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알파고와 같이 이제 게임을 스스로 해보면서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우는 그런 알고리즘하고 사람의 뇌가 실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뭐 예를 들면 바둑을 어떻게 푸는지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서 또는 인공지능의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봐도 사람이 푸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푸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앞에서 보여드린 책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중간 결론은 인공지능 즉 AI하고 사람은 비록 겉에서 보기에는 비슷하게 행동하거나 게임을 잘 풀 수는 있지만 생각이 같을 수는 없다. 다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중간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서로 동상이몽을 하는 두 개체가 상호작용을 하면 이제 매칭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인공지능과 뇌가 어떻게 다름을 이해하고,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뇌의 사고 체계를 이해하고 이것을 AI 쪽으로 심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생각하는 방식과 AI가 생각하는 방식을 매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럼 매칭할 거냐? 그런 부분이 이제 바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기술인데요. 다시 말해서 뭐 인간처럼 생각하는 AI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제일 처음 시작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저희가 이제 알려줘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특정 뭐 태스크라고 저희가 부르는 실험 환경, 실험 디자인을 통해서요. 뭐 막 상황이 변화하는, 상대방의 전략이 변화하는 그런 바둑과 같은 게임 환경에서 저희가 실제 피험자들을 모집을 해서 게임을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저희가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모이게 되면 여기서부터 저희가 모델링을 통해서도 사람의 인지 과정을 프로파일링 할 수 있지만 그거 없이도 뭐 직접 그 행동 자체로부터 프로파일링하는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이 문제 푸는 과정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수학적인 방식을 통해서 인지 과정을 프로파일링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모였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이 문제를 푸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도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두 번째 칸 오른쪽에 보시는 빨간색 휴먼 RL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고요. 저 알고리즘은 이제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 또는 학습해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되고 나면 저희가 그 다음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저렇게 학습된 알고리즘은 바둑이라는 컨텍스트 같은 그 특정한 환경 안에서는 사람과 비슷하게 문제를 풀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일종의 가상의 피험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그 사람한테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훈련을 시켜볼 수도 있고 다양한 경험을 던져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세 번째 시뮬레이션 과정이고요. 저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인간의 사고체계와 인공지능 모델을 좀씩 매칭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매칭이 되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런 매칭된 환경이라든지 환경 모델이라든지 인간을 흉내내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실제 환경에 가지고 나가서 뭐 스마트홈이라든지 아니면 사람과 같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응용 방식에 저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기술이 개발되는 일련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풀었을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기술이 개발되는 이 과정을 따라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을 했는데요. 뭐 데이터 취득하는 부분에 관련된 기술들, 그다음에 사람을 다양한 방식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특징들, 생각하는 방식들을 프로파일링 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인간과 AI를 매칭시키는 기술, 정렬 기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다양한 뭐 의료나 아니면은 뭐 게임이나 인지 행동 치료나 BCI 쪽에 응용하는 기술. 그래서 저희가 최근 5년간 한 20가지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거기에는 뭐 원천 기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한 13가지, 그다음에 응용하는 기술이 한 7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중에는 이제 일부는 해외 특허로도 출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 소개드린 세 줄로 가는 파이프라인을 따라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기술들의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에서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이제 특정 컨텍스트의 특정한 상황에 너무 의존적이지 않고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사람이 수행했을 때 그 또 데이터 개수가 샘플 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한테 뭐 100시간씩 게임을 해봐라, 3일씩 게임을 해봐라 이렇게 혹사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는 한 개인당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은 한정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한정된 작은 양의 데이터만 가지고 소위 머신러닝에서 얘기하는 오버피팅, 과적합 또는 너무 작게 또 피팅돼서 과소적합 되는 그런 측면을 그런 문제를 겪지 않고 적절히 학습시키는 방법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공지능이 사람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과적합이나 과소적합 없이 올바로 그 학습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 파이프라인 기술로서 좀 쭉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 데이터로부터 저희가 이제 다양한 측면을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몇 가지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목적지향적, 목적이 바뀌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빠르게 새로운 목적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느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목적이 딱 고정돼 있을 때는 굳이 막 머리를 많이 쓸 필요 없죠. 그럴 때는 내가 또 어떻게 내 머리나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프로파일링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내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실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프로파일링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이 얼마나 배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확신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학습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또 재밌다고 생각하는 능력은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내가 새로운 동네 이사 갔을 때, 또는 새로운 게임 환경에 노출이 됐을 때, 내가 이제 이것저것 해보면서 환경에 우리 이웃에 뭐가 있는지, 뭐 편의점에 가까운지, 지하철역은 가까운지, 또는 게임 환경에서는 저걸 내가 건드렸을 때 내가 점수를 잃는지, 저게 좋은 아이템인지, 이런 상황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 상황 파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이 메타인지 능력을 쓰게 되는데요. 어떤 때는 이제 몇 번만 해보면 이거 뭔지 알겠다,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알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것들은 좀 더 많이 해봐야지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메타인지 능력을 써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똑같은 수로 얘도 100번 해보고 쟤도 100번 해보고 쟤도 100번 해보고 하지 않고요.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유동적으로 관리해가면서 굉장히 작은 양의 경험만으로도 빠르게 학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사람마다 이런 메타인지 능력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프로파일링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데이터로부터 프로파일링도 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의 형태로 사람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흉내내는 모델을 도출하게 되면,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시뮬레이션 환경에 넣어서 이제 사람하고 최대한 매칭시키는, 다양한 콘텍스트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매칭시키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그런 예제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한 가지 예는 저 왼쪽 편 아래 중간 쪽에 보시면 게임 사용자 전략 유도 쏘는 부분을 보시면, 저 가운데 환경이 되는 부분이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의 피험자 또는 여러분, 게임을 하는 여러분, 또는 게임을 하는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푸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저 휴먼 에이전트 빨간색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 에이전트는 또는 여러분은 그냥 게임을 합니다. 나는 내 목표는 게임을 빨리 끝내는 것, 뭐 내 목표는 어떻게 하는 것이니까 그냥 게임을 할 뿐이고요. 뒷부분이 정렬 기술인데, 파란 부분 컨트롤 에이전트라고 써는 부분이 뒷부분인데요. 컨트롤 에이전트가 하는 것은 사람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서 실제 우리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본을 뜬 인공지능 알고리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있죠.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게임 환경을 자꾸 조절해주는, 그런 이제 뒤에서 뭔가 게임을 살짝 컨텍스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단순히 이제 게임 환경에서 뭐 게임의 특정 전략을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게임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수 있는 반면에, 또는 너무 게임에 몰입했을 때 이제 좀 실패를 자꾸 경험하거나 내가 아는 거를 자꾸 컨텍스트를 줘가지고 게임에 대한 좀 흥미를 떨어뜨리게, 게임의 허무함을 느끼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으로 저희가 뭐 단순히 게임에 중독시키는 거는 이제 좀 저희가 역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이 기술을 사용을 하면 여러 방향으로 사람을 학습시킬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좀 의학적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예시는, 요새 강박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중독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대로 너무 민감한 작은 세상의 변화에도 너무 나는 한 번 실패했는데 막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너무 우울해지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지치료에서는 이런 자극에 조금씩 노출을 시켜줌으로써 좀 익숙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이 게임 환경에서도 저희가 비슷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있다, 근데 너무 게임 조금 한 판 졌다고 막 화를 내고 막 키보드를 집어 던진다. 이 게임이 그럴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뒤에서 컨트롤 에이전트가 자꾸 조그만 실수를 되풀이하도록 살짝 이 사람한테 실수를 되풀이하게 해서 이제 조금 실패하더라도 더 이상 기분 나쁘지 않도록 사람이 실패에 강인하도록 저희가 훈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기술의 아주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사람하고 인공지능 알고리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칭이 되면, 저희가 다양한 이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뭐 BCI 요새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이제 일련의 기술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과정을 한번 간단히 따라가 봤는데, 이 기술이 만들어지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 세상이 도대체 바뀌냐? 게임만 잘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기술의 가치는 사람과 인공지능, AI와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응용 기술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학습할 수 있는 AI가 만들어지면, 뭐 저희 조수로서 또는 저희와 어떤 상호작용,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서 굉장히 이제 좀 편안한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람이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곳, 사람의 학습이 관여하는 곳, 핀테크 요새 많이 하죠.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또는 다른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꽂힌 데만 계속 투자하고 어떤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분석을 해가면서 투자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에 맞춰서 또 저희가 투자 방향을 설정해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교육, 나 빨리 배우고 싶다. 나는 실패에 강인하고 싶다. 이런 거에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교육에 적용할 수 있고요. 일단 뭐 HR 생각해보면 우리 팀은 이번에 팀워크 잘하는 사람 뽑고 싶다. 우리 팀은 좀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작업이 있을 때 그걸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 뽑고 싶다. 우리 팀은 이번에 전략적으로 스스로 문제를 정의해가면서 좀 다른 팀과는 조금 어울리지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강한 사람 뽑고 싶다. 이런 니즈에 맞춰서 또 사람의 특성을 그 회사나 뭐 고용주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매칭시켜주는 이런 부분의 취업 시장에 있어서도 매칭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고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맨날 사던 물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계획 잘 세워가지고 뭐 절약적으로 무슨 구매 계획을 세운 사람도 있듯이 스마트 광고에도 역시 어떤 광고를 어떤 사람한테 띄워줄 것이냐 또는 광고주와 어떻게 연결해 줄 것이냐 비딩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기술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거를 좀 넘어서서 이제 사람의 학습 추론 능력을 흉내내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개선시켜주는 여러 가지 응용하는 분야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게임에 흥미를 느끼도록 컨텍스트를 잡아준다든지 그다음 헬스케어라 그런다면 사용자의 치료 전략을 또는 환자의 치료 전략을 의사 선생님들한테 제안해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처럼 생각하고 하는 알고리즘 인공지능이 나오면 뉴로모픽 요새 칩들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반도체 설계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 너무 실패에 민감하다. 또는 너무 중독적이다. 또는 너무 강박적인 성향이 있다. 너무 우울하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주는 인지치료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신질환에도 잠재적으로는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비전이 사실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최근 활발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이제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 있는 회사들에서는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 또는 사람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사람과 매칭해서 생각할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응용하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인력과 연구비가 투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이런 시장들을 보더라도 뭐 회사가 뛰어들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장은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스마트 교육 시장도 실제로 AI 기술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커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미국 국방성에서도 이런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하고 좀 더 스마트하게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사람의 상식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심어보자. 뭐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은 연구비가 투자가 되고 있고요. 반도체 시장 역시 이제 뉴로몰픽의 힘을 입어서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에다가 저희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좀 고려해서 칩을 설계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HR 부분도 뭐 최근 이제 취업 시장들이 좀 더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인지했고요. 그다음 뭐 인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지 컴퓨팅 시장 이런 부분도 사람의 인지적인 기능을 고려해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가지 컴퓨터 사이언스 응용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물론 사람의 의사결정 과정, 사람의 학습 과정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핀테크 시장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단순히 개인 연구자로서 또는 개인 연구팀으로서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시장에 연결할 수 있을지는 저희 머릿속으로 상상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연구팀이 사실은 개별 연구팀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한적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9년에 카이스트의 신경과학 인공지능 융합연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신경과학,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매칭을 시켜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연구센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저희 카이스트팀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뭐 외국기관 옥스포드대학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의 뭐 음성 신호 처리를 하는 휴멜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 기관들과도 저희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확보하고 있는 원천 기술의 파급 효과를 넓혀나가는 그런 범위를 적용 분야를 넓혀나가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연구센터가 이제 이런 기술들을 이제 다 모아서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이야기는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위 수준 기능들을 하나씩 어떻게 취득해 나갈 것이냐. 이런 순서도 중요하고 발전 과정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발달 인지 과정을 저희가 보고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인공지능 기술을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부 기술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업화문이나 학교 기술사업화 센터라든지 아니면 저희 쪽으로 직접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연결을 해드릴 수 있고
있고요.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그런 중간 과정을 보시고 싶으면 저희 지금 링크에 있는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기술 리스트를 저희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고 좀 재미있는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저 기술사업화 문의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한 교수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